네, 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부산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여전히 날씨는 매우 더운데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워낙 많죠. 근데 증상이 보니까 전처럼 무슨 열이 난다든지 뭐 기침이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은 별로 없고 그냥 약간 목이 칼칼하다, 그냥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서 검사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꼭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콩팥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거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고요. 콩팥 관련 주제도 좋고 또 내과 일반 내과 관련도 좋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에 좀 있었던 일들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몇 개 파일을 좀 들고 왔거든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저희 채널 라이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네. 59년 만에, 네. 우리나라 혈액투석 역사 59년 만에 처음으로 국산 혈액 여과기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시노펙스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인공신장기용, 그러니까 혈액투석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투석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혈액 여과기,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필터죠. 예, 국산 필터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제품이 아니고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정식 제품을 저희 범일연세내과에서 처음으로 들여서 지금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동구 범일동의 뭐 투석 전문 병원 뭐 범일연세내과에서 뭐 했다. 그리고 1호 환자는 누구고 2호 환자는 누구다. 이렇게 기사가 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을 들고 있는데, 일단은 쓰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현재 어제까지 총 4분한테 저희가 적용을 했고, 내일부터 2분을 더 적용을 해서 총 6분,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2분 해서 저희가 계속 숫자를 늘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효과가 어디까지 있을지,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들이 다 수입에 의존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뭐 100% 수입이죠. 네, 미국, 독일, 또 일본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이나 대만에도 자국에서 만든 이런 혈액투석기용 혈액 여과기 필터가 다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번도 이거를 개발해서 시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원래 이 프로젝트는 이 시노펙스라는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혈액투석기, 인공신장기 국산화 사업이라는 국책사업에 시노펙스라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대한신장학회 산하의 재택 혈액투석연구회에서 이런 일들을 같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4분한테 적용을 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4분 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결론일 것 같네요. 네. 그 사이에 질문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서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롱님, 일단 세용지만님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121분이나 들어오셨는데,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롱님 질문부터 제가 좀 받아
보고 싶은데요. 이분이 크레아틴 수치를 명시를 해주셨네요. 82세시고요. 계산을 미리 하셨네요. 크레아틴 1.7, 신사구체육화율 36, 신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그러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번 이 시간마다 항상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이죠. 만성 콩팥병의 단계는 항상 이 손가락을 제가 항상 피는데 5단계로 나뉜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뉘는데 점수로 따지면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틴으로 환산하는 사구체 여과율로 계산을 해보면 90점 이상,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뭐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90점 이상 1단계, 요건 뭐 정상이죠. 그 다음에 60에서 90, 요게 2단계. 그 다음에 30에서 60, 3단계. 15에서 30까지가 4단계. 15 미만일 때를 우리가 5단계라고 하고요. 5단계는 이제 맨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말기 콩팥병이라고 해서 1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해롱님은 지금 크레아틴 1.7, 82세시고요. 이걸로 환산한 신사구체 여과율이 36이죠. 이러면 그죠? 아주 간당간당한 3단계입니다.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4단계에 돌입을 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이분이 그 남성이신지 여성인지도 사실 궁금하지만 그것보다도 당뇨, 고혈압 같은 다른 지병이 있으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시다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에요. 만성 콩팥병이.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투석 준비도 조금 일찍 시작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보니까 3단계 후반, 이제 4단계 초입에 곧 돌입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 조절.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조절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단계라면 식사 조절을 좀 하시는 걸 저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일단 식사의 기본은 1단계부터 5단계의 모든 단계 동안 저염식은 당연한 거고요. 4단계에 근접하시는 분들, 또 4단계 이상의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하구, 칼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체크를 반드시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각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성 콩팥병 3단계다. 3단계 후반에서 이제 4단계 초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당뇨, 고혈압이 없으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팥병이 진행을 한다면 혈압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정기적으로 신장내과 선생님을 만나셔서 관리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구체 여과율을 정확하게 아시는 걸로 봐서는 이분은 신장내과 진료를 받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좀 진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쉬운 건강의 안지현 선생님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저를 뭐 스타 원장이라고 지켜주시는데 사실 진짜 유튜브 스타 원장님 우리 안지현 선생님 쉬운 건강 요새 뭐 매일 밤 10시에 개인 채널에서 매일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내용으로 계속 방송해 주고 계시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안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승현리 님이 코로나가 신장이나 투석 환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은 이제 꽤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네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한 3년 동안은 저희가 코로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죠. 굉장히 전대미문의 일이었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증이 이전에도 어떤 감염증은 있었지만 이렇게 인류 전체에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것은 사실 굉장히 드물었죠. 이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모두 많았지만 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임팩트를 주고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정도의 이런 감염병은
근래 들어서 없었다. 단연코 근세기 들어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가 지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홍파병 환자들이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지 또 코로나 감염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올라가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논문을 열심히 발표해 주고 계시는데 한국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코로나 감염증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확실히 나와서 최근에 우리 그 KSN 대한 신장학회지, 영문학회지거든요. KICP에 저희가 게재한 바가 있고요. 또 진행된 콩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증 같은 일반적인 감염증은 콩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게 회복 불가능한 아주 불가역적인 이런 손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감염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더 망가뜨리냐 덜 망가뜨리냐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 감염증 또 어떤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도 감염증 자체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콩팥 기능 저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 에 비해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같은 이 투석을 받으시는 말기 콩팥병 환자분들은 면역력 자체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코로나 감염증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염에도 취약하고 걸리면 예후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저희 병원을 비롯한 혈액투석실에서는 의료진과 환자분들 모두 다 아직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투석 중에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는 행동들을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불과 지난주까지도 저희 병원에서 코로나 감염증에 생긴 혈액투석 환자 3분을 따로 떼서 화목토 오후에 따로 떼서 저희가 격리투석을 지난주까지도 시행을 했습니다. 더 안 나오길 바랄 뿐인데 글쎄요, 지금 통계라 그러면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뭐 35만 명이 넘을 거다 이런 아주 우울한 통계들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아마 여름이라서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에 에어컨을 계속 틀고 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소한 추석 때까지는 계속 이런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에 이런 코로나가 과연 잠잠해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요.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어제 전국에 있는 회원들에게 코로나 감염증 관련 회원 지침서를 이제 곧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지만 역시 코로나 감염증에 걸린 혈액투석 환자는 반드시 분리해서 격리투석을 해라 이런 내용을 권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어제 초안을 처음 받아봤는데요. 아마 그대로 배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 등등에서는 아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추가로 통계를 이전처럼 낸다든지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감염증의 위기 단계를 격상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꽤 심각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실 때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출장 다녀왔었는데요. 비행기 안이나 열차 안에서 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각자 알아서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네. 김선정님께서 크레아틴 4.7에서 혈압약을 먹으면서 2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혈압약만으로 치료하는 게 맞을지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지만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선정님 여성분이실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고요. 나이 대비로 계산을 해봐야 이분의 사고 체외과율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나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남겨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신 정보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어쨌든 크레아틴이 뛰었는데 아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셔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걸로 보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콩팥병이라기보다는 아마 본인의 콩팥 기능 자체는 약간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만성 콩팥병의 급성 악화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만성 콩팥병이 급성으로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4.7까지 뛰었다가 혈압약을 추가해서 혈압이 떨어지니까 콩팥 기능이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 선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아마도 이분이 만성 콩팥병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현재의 치료에 있어서는 혈압약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다면 물론 당뇨 조절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혈압약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 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염식, 싱겁게 드시고요. 두 번째,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비만이시라면 몸무게도 감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시지만 다른 말씀이 없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신장내과를 다니신다 그러면 뭐 길게는 한 3개월, 어떤 분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선생님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외래에서 굉장히 짧게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나서 환자를 앞에다 앉혀놓고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꽤 진행하고 나면 이제 심각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입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입원해서 검사를 쭉 하면서 회진 돌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회진이 끝나고 따로 뭐 상담실에 모셔서 따로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진행을 했고요. 외래에 앉아서는 참 이런 설명 말씀드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환자들은 또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제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래에서 따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설명 간호사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주치 입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성 콩팥병의 급성 악화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 수준으로 콩팥 기능이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더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마지막으로는 혈압약 열심히 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칼만 신드롬 페이션트님이 점심 안 드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맞추려고 제가 요 시간에 하고요. 뭐 간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요깃거리를. 방송하다 보면 사실은 배고픈 거 잘 못 느끼는데 입이 많이 마르는 적이 많죠. 지금도 약간 그래서 요 밑에다 뭘 숨겨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오드리 햇바님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변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가 나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계속 나오다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방광, 콩팥, 초음파 검사는 괜찮다고 나왔다. 고1인데 소변검사를 요자멸약 양성이 나왔어요. 다른 증상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소변검사 하시면 돼요. 단백뇨만 겹쳐지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청소년기에 혈뇨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소아 때부터. 대학병원에서 방광 및
콩팥 초음파를 하신 이유는 혹시나 혈뇨가 나오는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느냐, 예, 방광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콩팥이 원래 2개여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든지 홀슈 키드니처럼 말 발굽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네, 구조적인 이상은 없다. 그냥 현미경적 혈뇨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렸을 때에 비해서 계속 나이가 들고 자람에 따라서 혈뇨의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아마 성인이 되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단백뇨가 동반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만 소변 검사를 하시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렇게 선생님들이 보통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배제크 님이 네, 마스크 필수 같아요 그러셨는데, 3년을 내내 마스크를 썼는데 또 마스크를 쓸 생각을 하면 조금 짜증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소나기는 피해가랬다고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만 신드롬 페이션트 님이 네,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시기 힘든 내용이셨을 건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어리석은 선택과 의지로 독극물을 드신 적이 있었나 봐요. 네, 작년에 복부 초음파 검사는 정상이었고 올해 봄에도 했는데 신장에 물혹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암을 의심해야 할까요? 시기적으로 교집합이 몇 년 전부터 요로결석이 3번 있었고, 예, 신장 물혹 첫 발견은 올해 봄입니다. 예, 신초음파 검사 6개월 간격은 급여가 될까요? 1년 후에 할까요? 급여 안 될걸요? 암이 아니라서요. 네, 급여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급여가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한 거는 아마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가장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요.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단순한 물혹으로 동그란 모양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면 악성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데, 저라면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과를 선택하실 거냐 물어본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뇨의학과, 구비뇨기과, 현비뇨의학과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초음파에서 모양을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아마 CT나 MRI를 찍으라고 다음 2차 검사를 아마 권유를 하셨을 건데, 초음파에서 그냥 머물렀다 그러면 그냥 단순 물혹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그러면 그냥 6개월마다 초음파를 보면서 모양이 바뀌는 건지 크기가 커지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로결석과는 큰 상관관계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암이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런 게 의심이 된다면 보통은 초음파에서 그치지 않고 CT나 MRI 같은 2차 검사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셨다는 걸로 봐서는 좋은 사인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은언니님이 GFR 78로 만성 콩팥병 2기입니다. 나이하고 성별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분이 콩팥이 1개만 있으신 분이래요. 아마 글쎄요, 이게 이제 콩팥을 이식 때문에 공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1개만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원키드니고 혈압 당뇨는 정상이시고 4일 전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아이고, 지금도 기침이 심하게 나옵니다. 신장 때문에 약 안 먹고 버티는데 약물 치료 안 해도 신장에 안 좋은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염증 자체가 오래가면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글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코로나 약을 드시면 좋겠는데 이미 4일 전이라 지금 이제 거의 5일차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뭐 라게브리오 같은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 어땠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만성콩팥병 2단계면 사실 콩팥 기능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침을 계속 하시고 혹시 몸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다 그러면 타이레놀, 또 기침 시럽들 있죠. 코프 시럽이나 뭐 이런 시럽들은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증상이 진행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도 좀 찍어보고 혹시나 폐렴으로 진행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분들은 검사 다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혼자만 확진되셨다 그러면 반드시 격리해서 계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흰둥휘님이 당뇨 환자가 투석까지 갈 확률은 대략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항상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가? 특히 2형 당뇨병에서는 1형 당뇨병은 순서가 있어요. 뭐 15년 지나면 눈이, 뭐 20년 지나면 뭐가, 뭐 25년 지나면 뭐가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눈, 콩팥 뭐 이런 순서대로. 근데 2형 당뇨병은 반드시 그런 순서를 밟진 않습니다. 비슷하진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당뇨병 환자, 2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의 성인 당뇨가 이제 2형 당뇨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가 만성 콩팥병,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음이 어려워요. 당뇨병성 콩팥병. 네.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콩팥병으로 이완할 가능성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55%라고. 네. 2명 중에 1명보다 약간 많은 55% 정도에서는 콩팥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단백뇨가 유지될 수도, 단백뇨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는데 가장 센시티브한 마커는 단백뇨입니다. 네.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콩팥이 당뇨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대전제의 표지자는 단백뇨입니다. 미세 단백뇨.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당뇨병 환자들은 저희가 아주 알라트하게 봐야 됩니다. 이미 콩팥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분은 그 55%에 속하는 거죠. 네. 그럼 이 55%의 환자 중에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5단계까지로 진행하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사실은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구, 또 인종, 나라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석에 이르는 원인 질환 중에서 50%는 당뇨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의 한 50% 정도는 당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55%가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이완한다. 그래서 이 55%의 환자는 특별히 관심을 잘 기울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 중에서는 꽤 진행한 콩팥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높다. 뭐 여러 가지 통계들에 따라서 많은데 뭐 2배라는 얘기도 있고 4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당뇨병이 있으면 반드시 콩팥병이 생기나요? 뭐 이런 제가 컨텐츠로도 방송을 했었고 또 콩팥병 환자의 장수 전략 뭐 이래가지고도 얘기해 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내용이 잘 나와 있겠지만 일단은 당뇨병성 콩팥병으로 이완된 환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과 혈당을 타이트하게 조절해라. 혈압은 130에 80 이하, 가능하다 그러면 120에 80 완전 정상까지 떨어뜨리면 좋다. 그 다음에 단백뇨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한 약들을 많이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당화혈색소는 6.5%, 가능하면 7%, 더 가능하다 그러면 6.5%까지 최대한 타이트하게 유지시키는 게 좋고요. 정기적으로 신장내과를 다니시면서 관리를 받기를 저희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목록에 제 방송 리스트를 보시면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콩팥병이 생기나요? 뭐 이런 리스트들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제 재생 목록을 한번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당뇨병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한번 할까 봐요. 이게 질문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방송을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제 저도 영상이 한 100개가 넘다 보니까 방송을 한 100회 이상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내용 가지고 방송할 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잘 준비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정님이 네. 아까 그 질문 주신 분인데 50대시고요. 여성분이신데 당뇨고혈압 없는데 건강검진 1년 만에 갑자기 확 뛰었었다고 하네요. 네, 하여튼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콩팥이 한 개 있어서 질문해 주셨던 환자분은 65세 여자분이십니다. 네. 다른 데는 괜찮아지셨는데 지금 기침만 한다고요. 네, 코프 시럽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기들도 먹으니까요. 아이들도 먹으니까 심하시면 그런 시럽 제제를 좀 복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보니까 많이는 들어오셨는데 질문들을 많이 안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정시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좀 품어봅니다. 네, 지금 뭐 거의 200분 가까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더운 때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영도 님이 원장님 말씀이 뭐 시원시원해서 듣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순이인 님이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거겠죠. 나이는 65세시고, 남동생인데, 콩팥병이 4기시라는 거죠. 술, 담배 계속합니다. 혈압도 있고, 누나로서 너무 걱정되고요. 며칠 전 대상포진도 왔다 합니다. 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남자신데 4기 콩팥병이면 콩팥 점수가 30점 미만이라는 뜻이죠. 네, 이게 술, 담배, 특히 담배가 미치는 영향은 진짜 안 좋아요.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도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콩팥병으로 이완된 다음에도 계속 담배를 태우시면 진행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담배는 끊으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술보다는 담배가 더 걱정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나 스트레스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뭐 대상포진까지 왔다 그러시는데 이런 감염증이 동반됐을 때 일시적으로 콩팥 기능이 또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콩팥병의 급성 악화가 되실 수 있다는 거니까 이분은 치료 잘 받으시고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콩팥병 4기 환자라면 약을 되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항생제라든지 특히나 항바이러스제. 대상포진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드셨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일반 용량에 비해서 반드시 감량을 한 용량으로 드셔야 됩니다. 투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 용량의 한 6분의 1로 감량을 해서 저희가 드리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만 드시게.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감량한 용량으로 이 항바이러스제도 드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담배는 끊도록 말씀 꼭 해주십시오. 해롱님께서 신장 기능이 3기 말, 이제 30점에 거의 접근을 하신 82세가 투석으로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단백뇨는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지병이 혹시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지병이 있으신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지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확 예후가 틀려지는데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은 40세가 넘으면 1년에 콩팥 기능이 1씩 떨어진다 그래요. 저희가 1씩. 그래서 정상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또는 뭐 90점이라고 치면 40세부터 1년이 지날수록 점점 1점씩 떨어져요. 그러면 이분이 40세의 정상이셨는데 지금 현재 80 몇 세시냐? 82세. 그러면 90점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한 48점 정도면 이 연세에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콩팥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떨어져 계신 거거든요. 사실은 거의 30점이 근접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분은 지금부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몇 살에 누구가 몇 점이 되면 몇 프로 투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이 당뇨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말기 콩팥병으로 이완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퍼센티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중고차를 타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중고차를 사서 잘 관리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새 차처럼 잘 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중고차를 사서 험하게 운전하시다가 일주일 만에 다 망가뜨리는 분들도 있죠. 이분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오래오래 그냥 남은 콩팥 기능 가지고 투석이나 이식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사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관리를 잘 못하신다 그러면 한꺼번에 망가지면서 당장 뭐 한 달 후, 두 달 후에라도 갑자기 확 악화되면서 투석에 이르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3기 말, 그러니까 4기. 진행된 콩팥병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기 때문에 혈압, 혈당 조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 조절, 특히 인이나 칼륨 같은 거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있는지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임스 틱 님이 살이 부어서 눈이 안 떠지는 이유가 신장내과 입원했다 퇴원하셨는데 너무 부어서 태어나셨다는데, 보통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데 눈만 붓는 경우는 우리가 짜게 드셔서 그렇다고 말씀 많이 드려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콩팥 기능이 정상이시라 그러면 혹시는 드시는 게 조금 짜게 먹고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좀 리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도 님이 원장님 범일연세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요? 저희는 부산 범일동에 있습니다. 제임스 틱 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일반 의뢰를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한 단백뇨, 혈뇨 뭐 이런 질환을 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혈액 투석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은 야간 투석까지 세 번 3시프트로 투석하고 있고, 화목토는 오전만 투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저희가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할 수 있는 거고요. 화요일 오후라서. 제가 이제 간혹 외래에서 뵙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단계에 진행된 콩팥병 환자분들 관리해드리거나, 아니면 딱 5단계에 접어들어서 투석을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래에서 뵙고 관리해드리는 분들이 있고, 저랑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잘 하시다가 최근에 투석 시작하신 분도 계셨는데, 하여튼 미리 준비해서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외래에서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정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시면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피검사, 초음파 검사, 뭐 소변 검사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투석기만 27대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아빠님이 원장님 콩팥병 환자들이 복용 가능한 감기약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참 어렵네요, 이게. 일단은, 해열 진통제 중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아세타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레놀이죠. 그거 말고는, 뭐, 이부프로펜, 맥시부펜, 뭐, 무슨 부펜, 뭐, 프로펜, 이런 걸로 끝나는 것들은 다 콩팥에 영향을 주는 엔세이드입니다.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고, 타이레놀만이 해열 진통제에서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는 시럽 같은 경우에는 코프 시럽이나 이런 시럽들, 기침 시럽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 코프 시럽에는 또 코데인 같은 게 들어있어서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 프로스판 시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경우를 쓰시겠다 그러면 세파 계열의 항생제는 안전하고요. 그거 말고는 또 뭐 여러 가지 퀴놀론 계통의 약들도 좀 도움은 될 수 있고요. 그거 외의 항생제들은 콩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에 따라서 용량을 좀 줄여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사들이실 거라고 하면 타이레놀과 기침 시럽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냥 다니시는 신장내과 선생님 외래에 가셔서 감기약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엔세이드 계열이나 항생제 잘못 쓰게 되면 감기가 문제가 아니라 콩팥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급해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뭘 사드시겠다고 하면 타이레놀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숙자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변 볼 때 불편해서 비뇨기과에서 CT를 찍었는데 소변 나오는 관에서 점같이 생겨서 내시경을 보고 작으면 바로 시술하고 크면 더 큰 수술이 된다고 합니다. 석회인지 돌인지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마 요로에 있는 점 같은 이제 혹이 생긴 건데, 그게 이제 겉을 싸고 있는 이런 표면을 이렇게 까보면 이게 석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암 같은 게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제거되는 돌 같은 거라면 쉽게 제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요로관을 배를 열어서 요로관을 자체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데,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돌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렇다, 뭐 이렇게 있지만, 또 뭐 방광암이나 요로암이 잘 생기는 분들, 뭐 남성 흡연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요. 네. 유전이냐?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비뇨기약과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일단 검사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뭐 잘못해서 생긴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승현님 님이 체질이 땀이 어마어마하게 흘려 수분 보충해도 소변량이 적고 색깔이 짙어요. 그냥 맹물이 좋나요? 아니면 염분이나 이온 음료를 먹는 게 좋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좋은 거 이온 음료가 제일 좋습니다. 소금물 안 되고요. 소금물 안 됩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안 되고요. 이온 음료, 뭐 포 땡땡,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지? 게토 땡땡 뭐 있고 뭐 있잖아요. 다 파워 땡땡 이런 음료수들이 있는데, 네. 콩팥 기능이 정상이시라면 이런 이온 음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의 종류는 사실 상관없다고 돼 있어요. 뭐 탄산수냐, 수돗물이냐, 뭐 맹물이냐, 뭐 심해 무슨 뭐 단층수가 좋냐,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맹물이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온 음료 드시면 확실히 이런 컨디션에서는 이온 음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원 참치 연탄님께서 45세 남성이신데 건강검진인데 CT를 찍으셨대요. 와, 물혹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요.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CT상에서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씩이 다 크기가 작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CT로 확인하실 필요 없이 다음에 내년쯤에 검사하실 때는 복부 초음파에서도 충분히 보이실 거기 때문에 초음파 상으로도 검사를 계속 하셔서 커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롱님은 당뇨 고혈압이 없으시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배제크님이 투석 무서워요. 네. 뭐 사실은 모든 콩팥병 환자들이 피하고 싶죠. 투석, 이식, 그러니까 말기 콩팥병으로 이완하는 것 자체를 다 피하고 싶으실 건데, 근데 막상 또 하셔야 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만큼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이런 환자분을 한 분 제가 면담을 했었어요. 말기 콩팥병 5기 접어드신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도 같은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콩팥 기능은 앞으로 더 좋아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투석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 투석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 분명히 올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고, 그냥 어떤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에 오는 걸 막을 수 없다. 네. 투석이 오는 시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생분 걱정하신 그 4기 콩팥병 환자의 누님이 혼자 사시고 있고 동생분이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고, 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죠. 네, 이게 사실은 저희 같은 이 콩팥병 환자, 만성 콩팥병 환자들, 만성 질환자지만 이제 나중에 중증 질환자가 되실 수도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서포트가 되게 중요한데, 참 안타깝네요. 누가 같이 돌봐주실 분이 계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동생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말씀드리시고, 뭐 당분간 좀 같이 지내시는 것도 어떨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뭐 가족 상황이니까 제가 뭐 자세히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신영진 님이
신장 기능 검사 하셨는데 요산 질소 수치, 네, BU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BUN 수치가 2020년에 18.1이었고 올해 8월에 23.5, 조금씩 올라갔네요. 요소질소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관리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묻겠습니다. 그러셨어요. 크레아틴 수치는 정상이라는 가정일 거예요. 아마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콩팥 점수를 보는데 크레아틴 수치는 일정한데 BUN 수치만 오르는 경우는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저희가 보는 거는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 그럴 때는 BUN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단백질 대사의 마지막 산물인 질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조금 줄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아주 더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탈수가 많이 되면 크레아틴 수치는 정상인데 BUN만 많이 뜁니다. 그 다음에 BUN만 뛰게 하는 먹는 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약들인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 때문에도 BUN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탈수와 연관돼서 물을 평소에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검사하실 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에는 물을 좀 충분히 드시고 오셔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또 떨어지거나 정상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실 거랑은 그냥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 그 다음에 약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SO님이 50대 여성이시고 당뇨가 11년 되셨고요. 당화혈색소가 6.2에서 6.5% 나오는데요. 신장에 무리가 되는 수치는 몇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당화혈색소만 놓고 보면 7%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6.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니까 이분은 현재 치료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신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5% 미만으로 가급적이면 유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거 혈압 조절이요.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거를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더 하실 수 있다 그러면 120에 80까지 더 낮추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은온니님이 신장과 당뇨 둘 다 좋은 간식을 추천해 주세요. 야, 이것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이거 가지고 영상도 찍었어요. 저희 이동영의 콩치팥집 저희 채널에 보면 제가 이거 영상도 찍었어요. 한 몇만 뷰 나왔어요. 근데 결론이 되게 그냥 썰렁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콩팥에 좋은 영양제 뭐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규칙적으로 식사,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알칼리수 좋다 해서 집에서 먹고 있는데 신장이 나쁜가요?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콩팥 기능 정상이시면 어떤 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소화 잘 되시면 그 효과 보시고 계속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콩팥 기능 정상이면 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전숙자님이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요 질문 3개까지만 하고 마치면 딱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올랐네. 자, 제이정님이 안녕하세요. 50세 남자시고요. 가족력으로 당뇨 고혈압이 있는데 저는 심박수가 90에서 100 초반, 약간 빠르네요. 이것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요? 현재는 제이정님이 고혈압이 없으신 거라 그러면 특별히 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맥이 더 빠르다고 콩팥 기능에 더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혈압이 혹시나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맥을 조금 느리게 하는 혈압약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맥을 조금 느리게 하시려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빠른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선님, 인선김이니까 김인선님이시겠죠?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27세신데 루푸스, 남성 루푸스 환자시네요. 진짜 드문데. 현재 2년 동안 약 복용 중인데 평생 복용해야 한다네요. 장기간 약 복용하면 신장도 망가질 것 같아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거 저희 신장학회에서도 이런 쇼츠 만들 건데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콩팥이 망가지나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혈압약을 오래 먹어서 콩팥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 자체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는 이 혈압약이 콩팥을 안 좋게 하느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루푸스도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루푸스에 쓰는 약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스테로이드제를 넣었다 뺐다 하실 수도 있고 면역억제제 같은 걸 드실 텐데 이런 약들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루푸스 자체가 루푸스 신염이라 그래서 콩팥 합병증이 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콩팥 합병증이 오는 경우에는 투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식은 못하죠. 왜냐하면 이식을 하더라도 그 콩팥은 또 망가집니다. 루푸스 때문에. 왜냐하면 새 콩팥을 심는다 하더라도 루푸스가 완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을 잘 드시면서 특히나 혈압 관리 잘 하시고요. 단백뇨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루푸스라는 희귀병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남성이 루푸스를 가지고 계신 환자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 환자분이신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루푸스 자체. 또 루푸스가 활성 단계에서 비활성 단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그러니까 플레어업 한다는 표현을 써요. 활성화가 된다. 막 폭발적으로 막 질병 활성도가 증가하는 거를 플레어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왕왕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약 조절을 잘 하시고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다. 네, 약이 문제가 아니라 루푸스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27년 차신데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 부족인데 PT 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네. 27년 차 하시면 굉장히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 PT 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2분이 됐어요. 네. 지금 일단은 콩이님까지의 질문을 오늘까지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그 뒤에 올려주신 질문들 몇 개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저희 이동형의 콩쥐팥쥐라는 저희 채널에서 라이브를 할 건데요. 이 채널에서 라이브 할 때에 여기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오늘 못 다드린 답변들 하고 이전에 댓글이나 이런 저희 채널에 올려주신 모든 질문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니까요. 그 라이브에 여러분들 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스튜디오 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50분 정해진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제가 왜 작년에 한 12번 정도 매달 했던 대한신장학회와 비욘디가 같이 하는 콩팥 관련 컨텐츠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8월부터요. 저희가 APCN이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쉬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신장학회와 비욘디가 같이 하는 콜라보 방송이 있는데 주제도 아주 흥미롭죠. 요새 이제 안타까운 사건인데 우리 훈련병 갑자기 돌아가신 훈련병 사건의 주범이 됐던 횡문근 융해증,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인데 이 횡문근 융해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올해 홍보이사가 되셨는데 건양대 황원민 교수님 저랑 같이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황원민 교수님하고 경찰병원의 박지연 과장님 두 분이 나오셔서 저희 이제 신장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나오셔서 아주 쉽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날도 콩팥 관련 질문들 다 받으실 거니까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